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악재될까? 국내 환율 시장의 우려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요즘 또 추이를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서 또 어떤 점을 우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율은 고점을 찍었다가 조금은 내려왔죠. 네. 어제 이제 빌 에크먼이라든지 빌 그로스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 장기채 국채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같이 좀 내려왔어요. 최근에는 장기물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좀 연동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5포인트 정도 중반 수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갭다운해서 출발을 했고 현재는 1342원, 43원 정도까지 제가 보고 왔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외환시장 내에서의 여파를 우리가 두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는 전쟁입니다. 아무래도 전쟁 이슈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채권과 외환시장이 따로다. 유가 시장과 외환 시장이 따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대부분 네. 다 비슷한 맥락 내에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같이 움직임이 연동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면 네. 원화라고 한다면 원화는 사실 위험 선호 통화입니다. 외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글로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 내가 알파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알파를 어디서 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땐 이머징 국가들의 투자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머징 국가에도 투자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화는 아무래도 원화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국내 증시를 산다라는 거거든요. 국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원화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산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좀 노출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지만 전쟁 이슈가 발발하고 그거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땐 원화에 투자하기는 조금은 무섭죠.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원화 변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저희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외인들의 투자가 되돌려진다던가 아니면 달러에 대한 투자가 되돌려진다던가 이 급락 포지션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Z스코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건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변동성을 가져온 겁니다. 아, 네.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느냐를 가져온 건데 보시면 원달러 Z스코어와 달러 인덱스의 Z스코어가 최근 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심리적 쏠림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전쟁 이슈가 터지고 원화에 대한 매도 압력이 쫙 올라갔다가 그거에 대한 쏠림 현상이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달러 면에 있어서는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아무래도 연준의 하이어 포 롱거에 대한 긴축 부담감이 쫙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그 부담감이 조금씩은 경감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과 유의가 깊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차원에서 유의가 깊은 원화 면에 있어서 봤을 땐 최근에는 다시 한번 원화의 매도세와 매수세가 양극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 연준에 대한 긴축 부담감은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어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는 금리 상승보다는 동결 기조로 그러한 톤으로 시장이 해석할 수 있게끔 발언을 했고 네. 빌 에크만이라든지 아니면 빌 그로스 같은 어떤 투자 그루들도 비슷하게 발언을 했잖아요. 이거는 최근에 원화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원화가 왜 매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재료로는 연준의 긴축 부담감이었는데 네. 이거는 사실 되돌려지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근데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원화의 손이 가기 좀 무섭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두 개가 상당히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요 몇 주간 1350원 부근에서 상당히 상하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두 가지 포지션이 상충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인데 나는 좀 전쟁 이슈에 더 크게 방점을 둔다라고 했을 땐 원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네. 아니다. 우리가 좀 더 롱텀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원화는 연준의 긴축 부담감이 제거되는 수순에 따라서 강세를 보일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을 한번 봐봐라. 최근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다. 좀 이렇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원화가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둘 다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의 횡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좀 종료가 되거나 네.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줘야 원화가 모양새를 좀 잡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들의 투자 판단인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긴축이 되돌려질 기조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전쟁에 대한 양상은 시나리오별로 나눠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적 합의 내에서 끝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시장 내에 미치는 여파가 좀 제한적으로 변화될 경우에는 네. 그래서 유가의 공급 면에 있어서 좀 영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원화에 미칠 영향은 강세 쪽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환율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분석을 좀 드렸는데요. 상방과 하방에 대한 요인들이 둘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긴축 부담감 자체는 어느 정도 되돌려지면서 약간 압력이 낮아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어느 정도일지 이 부분부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년에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시장의 기대는 좀 첨예하게 나뉩니다. 네. 연준 위원들은 24년 말 정도는 돼야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네. 했고요. 당장 몇 개월 전만 해도 24년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페드워치 자료를 보시면 네. 내년 6월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점차적으로 대다수로 돌아서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타이밍을 언제냐라고 했을 땐 금리 인하 시점을 달리 잡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6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내년 상반기 내에는 금리 인하 정도가 한 차례 정도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가 사실 예를 들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뉠 텐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가 갑자기 위축되었을 때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가 무너지고요. 실업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4%대, 5%대까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펀더멘털 면에서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당연히 못하고 금리 동결까지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당장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의 금리 인하 카드를 점차 만지작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 타이밍이 되게 빠르게 온다라고 했을 땐 그러면 반대로 미국 경기의 불안이 빠르게 왔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의 금리 인하 성격이라고 한다면 사실 긍정적인 성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미 일이 터지고 나서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점씩 위축되고가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경기 불안정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믿고 있었던 GDP 성장률 역시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를 빠르게 쭉쭉쭉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놓여지고요. 네.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 재료가 아닌 거죠. 지금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주식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돈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인데 경기 전체가 위축돼서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낮아져도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증시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재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반대에는 사실 되게 무서운 어떤 현상을 내재한 걸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이게 첫 번째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두 번째 성격으로 한다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미국 경기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지금 연준 위원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미국 경기가 천천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업률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연착륙 상황 속에서의 금리는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했을 때는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하락되고 난 이후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 이제 거의 6월, 7월 이쯤 한번 진행을 하고 연말 정도에 한번 진행을 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차근차근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온건한 어떤 경기송에서의 어떤 느린 금리 인하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장단기가 역전된 상황이 지금 거의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고 네네. 우리가 장단기가 역전되고 난 이후엔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항상 역사적으로 말해 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그 역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이 이제 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다라고 했을 땐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그 금리 인하의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금리 인하의 성격에 따라서 경기가 크게 안 좋아졌느냐, 그러니까 경착륙이냐 아니면 연착륙이냐,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하느냐, 좀 이렇게 구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금리 시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요즘 데이터로는 말씀 주신 두 번째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요? 아무래도 두 번째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연착륙인데 저희가 사실 보는 데이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행적인 데이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연준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잖아요. 근데 그 고용지표는 대표적인 후행지표입니다. 네. 절대 경기를 선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후행지표들을 보면서 아직까진 경기가 괜찮아, 미래도 경기가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경기를 조망할 때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하나의 좀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연준이 과연 재정 부양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력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거 한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MMF와 여갈피에 대해서 그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뭐냐면 여갈피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을 다시 한번 연준에 예치시켜서 연준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직 쓸 데가 없으니까 나 다시 연준 줄게. 연준 나한테 이자 줘가 여갈피입니다. 네. 이 여갈피 계정에 원래 잔금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갈피 자금은 결국에는 돌지 않는 자금입니다. 이게 좀 돌아야 경기도 좀 활성화되고 할 텐데 그렇죠. 이게 돌지 않는 자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었어요. 그럼 여갈피에 투자하는 주체가 뭐냐라고 했을 땐 MMF였습니다. 머니마켓 펀드였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TGA 계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갑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서 점차적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재정을 지원해야 됐고 경기를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TGA 계정이 상당히 이제 잔액을 거의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잔액이 다 MMF로 갔고 MMF가 여갈비에 넣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준은 돈은 뿌리는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게 한 올해 6월에서 7월까지였어요. 근데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연준이 국채를 다시 한번 발행하면서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국채를 연준이 발행하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땐 미국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갈피에서 있는 자금을 MMF들이 빼서 미국이 발행하고 있는 국채를 삽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는 딜인 게 사실 금리는 높잖아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디폴트 위류가 없는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안전자산이 5% 6%의 금리를 주니까 매력적인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TGA 계정에서 자금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재무부가 목표하고 있는 수준만큼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내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년이 돼서 예를 들어 경기가 이제 변곡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후행 지표로 보던 게 아니라 네.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과 그리고 실제 경기,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소비도 점차 위축되기 시작했고 네. 고용도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정부가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는 뭘 통해서 방어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TGA 계정에서 있는 잔액을 가지고 방어를 하겠죠. 네네. 어차피 세수로는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면 세금은 더 안 거칠 거고 지금 올해 2023년 이미 세금이 상당히 안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세금에서 경기 부양을 의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국채는 충분하게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자금을 지금 TGA 계정에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는 정부인데 이걸 왜 모아놓느냐?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계속 발행을 해서 뭘 위해서 얘네가 돈을 모아놓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내년의 상황을 좀 준비하고 있는 차원이다. 저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과연 내년 초가 됐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상황에서의 미국의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재정 부양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들이 터지기 시작했을 땐 BTFP라는 걸 통해서 연준이 아무래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팔지 마. 그 채권 담보로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라고 해서 재정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행히 지금까지는 지방은행들에 대한 디폴트 우려가 좀 가라앉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 내년에도 연출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얼만큼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걸 막아내기 위한 흔히 총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올해 좀 보충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 미국이 보충해 나가는 그 여력만큼 채권의 트리거가 그리고 채권의 긴축 그리고 채권의 금리 상승 발작 가능성이 좀 제어될 수 있느냐가 지금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 가지 좀 연결고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나 타이밍을 언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보험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연착륙을 베이스로 내년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한 차례 정도 그리고 연말 정도에 뭐 한두 차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내년 연초가 됐을 때 행정부의 그런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미국 경제의 둔화를 막아내느냐에 사실 지금의 인하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얻을 수 있는 힌트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TGA 계정에 얼만큼의 돈이 쌓여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리고 재정을 어느 정도 모은다는 측면 내에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를 너무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타이밍도 참 여러 가지가 얽혀 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재정 정책의 효율성까지도 함께 따져보시면서 이에 대한 시기를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런 시기 속에서 그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 전략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재료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는 아직 미정입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어 하마스가 어떤 결정을 할지,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할지, 미국 재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을 예측하는 투자보다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의 어떤 자금이 여력이 좀 많이 남아서 좀 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변동폭을 저희는 좀 감내하면서 이 후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빌 에크먼이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금리가 고점이다. 지금 채권 가격으로 따지면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나는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성향이다라고 했을 때는 듀레이션이 큰 장기물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 투자의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금리가 내려갈 거다에 베팅을 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것에 내가 투자 수익 얻는다라고 했을 땐 그 반대의 흐름으로 갔을 때 나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해치성 자산을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채권뿐만이 아니라 외환 FX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 자산 상황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포지션을 잡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는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이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또 투자에 대한 전략들을 짜봐야 될지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